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변인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라는 뜻이에요. 변수 세 가지, 변인 세 가지 정확한 용어 살려서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AB형 성격 유형, 두 번째 통제 위치,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AB형 성격 유형요. 직무 수행에서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A형, 직업 못 사는 사람들이요. 성취지향적인 A형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요. 두 번째 통제 위치, 어떤 사건이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해집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적어요. 근데 억지로서 시켜서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정서적, 수단적인,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합니다.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에 세 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현실기 하위 단계,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입니다. 이 단어 살려서 기억해서 써주셔야 돼요. 현실화 단계는 17세부터고요. 결과적으로 현실화니까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즉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흥미를 통합해서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고요. 나이도 17세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대학과 학과를 갈까 혹은 뭐 어디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선택하는 나이, 즉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나이고, 요 문제가 가끔 나오는 이유는 현실적인 직업 상담이 시작되는 처음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요 단어 살려서 기억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탐색 단계는 탐색하는 단계고, 구체화 단계는 구체화 단계고요. 특수화 단계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단계, 즉 세밀한 계획, 전문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특수화, 스페셜라이즈드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탐색 단계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직업 선택의 기회와 경험을 가지려 노력을 하게 되죠. 구체화 단계는 구체화 단계입니다. 직업 목표의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특수화 단계예요. 목표 설정에 대한 특수한 단계, 즉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 전문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바로 특수화 단계입니다.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에서 한쪽이 좀 다르든가 끝이 막 긴데든가 아무튼 이상하게 나온다면 이거를 정규 분포로 다시 변환시키는 방법 세 가지요.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이 분포가 맞지 않으면 조금 다듬어 주고요. 끝은 좀 잘 안 맞다 그럼 끝을 좀 잘라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 풀어헤쳐서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강제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포가 안 맞으면 다듬고 끝을 잘라내고 그래도 안 되면 풀어 헤친다. 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는 기억은 그냥 인절미와 완탕면 이렇게 기억했어요. 인절미 할 때 절미법이고요. 완탕면 할 때 완곡법, 완탕면 할 때 면적환산법입니다. 요 제목 세 가지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완곡법, 절미법, 면적환산법이요. 완곡법은 분포가 있는데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쪽이 조금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상 분포하고 비슷하게 나왔을 때 사용하는 방법, 점수를 좀 가감해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듬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절미법, 꼬리가 한쪽이 너무 길어요. 그랬을 때 꼬리가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정상적인 편포, 즉 비정상적으로 치우친 꼬리를 잘라서 그냥 정규 분포로 만들어줍니다. 꼬리를 잘라서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는 거. 마지막 면적 환산법. 두 가지 방법을 쓰기 어렵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지점수로 다 지점수로 다 변환시켜요. 그래서 지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강제로 등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찾아서 해당하는 지점수로 변환해주는 방법, 해당하는 지점수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 바로 면적 환산법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틀의 원형검사에서 시간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를 쓰셔야 되고요. 방향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방향성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구성합니다. 변별성이요. 미래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요. 목표 설정을 이루도록 하고요. 마지막 통합성이요. 현재 행동과 미래형 결과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이요. 특성요인 이론에 아주 쉽게 잘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인간은 각자 자신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다. 인간은 다 각자 자기만의 특성이 있다.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잘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선함에 관련한 4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윌리엄 선이 아니고 윌리엄 선이에요. 윌리엄 선의 특성 요인 관련 인간관. 첫 번째는 특성 관련 한 항목이 있어요. 독특한 세계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선에 관련한 4항목입니다. 선의 잠재력, 선한 생활이란, 선의 본질, 선의 실현이요. 자, 첫 번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나머지는 다 선에 관련된 4가지 항목들이에요. 자, 두 번째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모두 지닌 존재다. 세 번째, 선한 생활을 결정한다는 것.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네 번째, 선의 본질이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5번째,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혼자 못하고 결국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 제작 시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3가지를 요청하는데 5가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가지까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그 다음 적절성, 구조화입니다. 문항의 난이도요. 난이도니까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고요. 문항의 변별도요. 변별하니까 결국 구별하는 거예요. 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점수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 변별하는 거예요. 문항의 추측도요. 추측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요. 문항의 적절성, 문항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되고요. 문항의 구조화, 문항의 질문이 모호하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직무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용도 3가지, 4가지, 6가지까지 쓰는 문제가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5가지, 6가지까지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해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사람을 뽑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할 때죠. 모집 및 선발에 사용하고요. 배치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써요. 교육 및 훈련하는 데 쓰고요. 경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써요. 직무 평가하고요. 직무 수행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써요. 인력 계획 및 관리할 때 사용하고요. 안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 3개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합쳐도 되고요. 따로따로 다 분리해도 됩니다. 여기 중에서 3개, 4개 혹은 6개까지 기억이 나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정 임금 상승 이 문제는요. 푸는 공식은 문제에 주었고요. 대신 한 가지씩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푸는 공식이요. 뭐라고 쓰였냐면 임금 상승률은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적정 임금 상승률은 아까 임금 상승률은 1인당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은 1인당 생산성 증가율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식이고요. 한 가지 함정이 있더랬죠. 자, 얘는 부가가치 생산성이지 순부가가치 생산성이 아니에요.
자본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순부가가치고요. 그걸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게 그냥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본과 비용이 얼마다 이건 순전히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본 비용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시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최종 적정 임금 상승률이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과 같다라는 걸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최종부터 정리해 볼게요. 명목 임금률과 결국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면 되죠. 즉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려면 결국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을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하면 돼요.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구하려면요.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하려면요. 결국 그냥 부가가치를 구하면 돼요. 부가가치. 자, 요 순서를 그대로 역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해마다 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물건 가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부가가치가 주어져요. 그래서 17년 부가가치 총액을 구하면 물건 가격 10원에 생산량 100개 곱해서 1000원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8년의 물건값 12원, 18년의 생산량 120개 해서 144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 총액을 구했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 총액을 1인당 얼마씩 부가가치를 구했느냐가 중요하니까 결국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 각자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 1000원을 인원수 40명으로 나눠서 25원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1440원을 인원수 50명으로 나눠서 28.8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당 부가가치를 얻었으니까 결국 이 두 개 25원에서 28.8원으로 증가한 증가율을 구하면 됩니다. 증가율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처음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28.8에서 작은 값 25를 빼서 처음 값 25로 나눠주면 그냥 0.152 증가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퍼센트로 구하면 15.2%죠. 자, 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구했으니까 결국 명목임금률은 15.2%를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최종 적정 임금 상승률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과 같고요. 그거 계산하려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를 구하고요. 자, 두 번째는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하고요. 세 번째는 그거의 증가율을 구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증가율이 명목임금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